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저와 각도기님 말고 가운데 중요한 손님을 한번 모시고서 이제 대담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CSOP 홍콩에서 제일 큰 운용사, 두 번째로 큰 운용사, 여전히 굉장히 큰 운용사인데 CSOP 운용사의 이재총 상무님을 모시고 중국 그리고 홍콩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무님, 저희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지경 좀 살려주세요, 중국 주식. 제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니까 본인 소개를, 우린 CSOP 하면 ESOP가 자꾸 생각나서 퇴직연금인가? 그렇죠. 퇴직연금 만드는 회사인가? 이런 느낌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회사 소개도 하고 네.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이제 CSOP에 이제 입사한 지는 1년 7개월밖에 안 됐고요. 신입사원이네. 네, 신입사원. 1년 7개월이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ETF 전략하고 비즈니스 개발을 맡고 있고 CSOP는 우선 차이나 서던 오리엔탈 페이트런 약자고요. 이제 한자로 따지면 남방 동영이에요. 그럼 중국의 남방 자산운용이 15년 전에 동영이라는 홍콩 소재의 증권사랑 합자해가지고 자산운용 하나를 만들었고요. 저희 주력 상품은 이제 ETF고 46개 정도의 ETF가 홍콩하고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저희 지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전체 자산고는 17조 정도? 미래나 삼성 같은 게 30에서 32조 정도가 되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밑을 바짝 추격하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차이나 항생테크의 주력 종목인 뭐 예를 들어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거 투자하려면 어떤 ETF가 있겠어요? CSOP 항생테크 ETF예요. 아, 그렇게 되는 네, 그래서 모든 브랜드에 그냥 삼성이나 고유 브랜드처럼 저희도 CSOP 브랜드를 넣어서 CSOP 이제 ETF 이름을 만들고 있죠. CSOP 항생테크 ETF 박살났겠네. 최근에 사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그래프도 이제 띄워주실 거겠지만 그렇게 크게 박살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자르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2년으로 하면 박살났겠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뭐 65% 70%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실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자금은 유입되는 그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투자자, 일정 투자자 지역에서 유입됐거든요. 그것들을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정말 우리 컨실 고생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표준이 흑빛이에요. 그렇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약간 중국 투자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좀 후회감을 옆에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한참 좋을 때 방송을 시작했다가 지금 아주 암울한 지금 1년 반, 2년째인데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반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2년 내에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잠깐 올랐다. 시작하시자마자 암흑기를 계속 거치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발표 내용도 오늘 발표 내용도 그거와 연관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한국 내에 있는 미디어의 그 접속을 아니면은 그거에 접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된 시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데를 보면 의견들이 약간 다른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가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오프닝이 가져온 수요 회복인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분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4.5%가 성장했거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상은 3.9였으니까.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 자생적으로 하고 있어. 부양책을 안 내도 돼. 그리고 이 성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서비스업 PMI에서 성장을 해가지고요. 소비 주도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건 1분기였고. 3월 달부터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그 소비하는 패턴도 약간 불균형적으로,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것들은 안 사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다른 것들 측면에서 실제로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사고 거기다가 요식업 정도는 또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지출 능력이 동반 약화됐다. 어떤 거랑 지출 의향과 가처분 소득이 하락한 거는 2019년 대비해가지고 그것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집값이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이런 것도 있고, 좀 활성화도 안 되고 월급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같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년 실업도 당연히 늘어난 거고 뽑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실 테크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해고를 했었죠. 그렇죠. 정부에서 압박을 규제 압박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한 코로나로 닫히면서 조그만 가게들
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조그만 규모들의 이제 고용도 있죠. 그런 창출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출 의향도 동반 하락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거의 바닥을 쳤어요. 3월달 넘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있는데도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불안하니까. 가처분 소득도 줄었고 소득도 줄었는데 불안하니까 더 안 쓰고. 그렇죠. 뭐 경기 측면 훨씬 안 좋고. 은행 그렇죠. 예금이 뭐 사상 최대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쓰고 있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거기서 부동산을 안 사게 됐고, 왜냐면 내가 샀는데 이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인도를 못 받을까봐 1년 반 있다가.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그 중국이 보면 사회 안전망이 사회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의료 시스템, 한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닌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고용이 없으면 나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이 나오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게 몇 개월까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영세민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중국 그게 없어가지고 고용 불안,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잃으면 바로 길거리로 내앉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소비를 하고 있대요. 지갑을 닫고 있는 거죠. 자, 수출 한번 볼게요. 중국이 전체 그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 일본, 대한민국, 비우방 정도의 수출은 다 줄어들었어요. 뭐 전체적인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수출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이동하려는 그리고 차이나 넥스트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니까 디리스킹 디커플링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죠. 많죠. 수입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중립적인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 있죠. 4월 달에 보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건 이게 수출 다변화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디모그래픽, 그러니까 연령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굉장히 좋은 마켓이거든요. 중국 상품들이 수출되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5월 달 됐는데 또 떨어졌어요. 다시 줄었어요. 거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아세안 국가까지.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아니었던 거죠. 음. 그럼 유일하게 늘어난 나라들은 어디냐? 차마 홍콩까지도 줄었고요. 유일한 나라들은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과 굉장히 우방의 나라들이죠. 근데 거기가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 대비 너무나 미미하죠.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많이 늘은 몇백 프로 늘은 것처럼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 거의 그래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 이만큼씩밖에 없을 때.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거. 그쪽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고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나라들이니까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불안하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경제 회복이라고 그래서 뭐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부동산 매매 능력 이런 게 있는데 결론은 안 좋다예요.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매크로 데이터에서 보면은 상당히 둔화됐잖아요. 이럴 때 2014년부터 쭉 PMI가 50 미만으로 줄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유지했느냐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정책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부양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통화 쪽에서 RRR 컷이라든가 기준율이죠. 그 다음에 LPR 컷이라든가 금리죠. 이런 것들을 인하하면서 부양책들을 내놨었어요. 몇 차례. 2014년부터 그리고 2019년에 한 번 있었고 2022년에도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실 이게 보면 저희도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장 오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팀의 검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게 3주 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LPR 컷 인하를 했죠. 그리고 네. 그 역레포 10% 인하한 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걸 예상했고 그게 맞았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LPR 컷이 나올 것이다. 역레포는 나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뭐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보내드린 게 있어요. 저희 기관 고객들한테. 그리고 그 소문이 나오자마자 실제 마켓은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희망 10%가 올랐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LPR 컷을 15로 예상했는데 10으로 하면서 그 실망감에 0.1% 인하인데 그만큼 인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올랐던 10%가 다 빠졌죠. 속으로는 한 15bp 하겠지. 이랬는데 10bp 그러니까요. 진짜 10bp 했네. 이렇게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10bp든 15bp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봤던 게 사실 그 부양책을 내놓은 게 가장
그 뭐 중요했던 것이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큰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뉴스이긴 하죠. 어제였으니까요. 이제 다보 포럼에서 이제 이창 총리가 우리가 그 G2 그러니까 Q2의 경제 성장이 이제 2분기의 경제 성장이 1분기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간 성장 타겟 5% 달성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불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인지했다. 중국 정부가 대단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프래그매틱인가 실용적인 거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총리가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뭔가 나오긴 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마켓이 상해지수가 2%가 올랐고 항생테크가 2.4%가 올랐죠. 그게 오전장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후장에도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라기보다는 약간 소문성이 있긴 한데 네.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인테리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집기를 사는 것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2선 도시에서 그 부동산 매매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1선 도시에서조차 그 론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모기지의 비율. LTV? 네, LTV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사실 1선 도시는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회복했죠. 가격은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가격은 다 올라갔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여기를 모든 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 가격이 너무 쏟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중국에서는 더 큰 불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세한 조정들을 해나갈 것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런 거 같은 게 또 소문이 나온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민하고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가 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이고요. 중국 경제가 원하는 건 그거고요. 왜냐하면 부양책을 너무 강하게 내버렸다. 갑자기 25베이시스포인트를 내려버리면 0.25%를 내려버리면 전체 기준율이 2%인 상태에서 엄청난 파괴 효과를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국 경제에 약간의 부양책을 집어 넣어주면서 그 중국 국민의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생적 경제 회복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갑자기 증시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완만할 거고 속도가 느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중국 주식 밸류에이션을 보면 어떤 섹터든 물론 특정한 AI나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브로드 베이스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다른 그 요인들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거든요. 지금 향후 2분기 아니 하반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전혀 나쁜 시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나 아니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업사이드 포텐셜은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들이 들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미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따지면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어요. 펀더멘탈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쌉니까? 지금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5% 저점 대비 디스카운트고요. PER이나 아니면 그런 레이시오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그 미국의 나스닥 이제 100이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테크주들이니까 거의 60%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예, 멀티플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부실 기업이냐? 아니면 영업이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캐시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자사주 매입을 할 정도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자사주 매입한다는 회사들은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눌려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했을 정도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펀더멘탈하고 밸류에이션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싸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다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까지 항생테크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아니면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항생테크 ETF 저희 거 CSOP 항생테크 ETF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7월부터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2022년 11월쯤 되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2023년 4월 달에 또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렇죠. 녹색은 뭐냐면 저희가 ETF니까 설정이 늘어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여드리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 쭉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산다. 그렇죠. 설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초반에 이쯤 7월 달이 2.41년 정도, 그러니까 3조 정도짜리의 이제 ETF였거든요. 전체 AUM이. 근데 그러면서 3빌리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3.5조, 거의 뭐 30, 20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된 거죠. AUM 측면에서는. 그래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퍼즐을 그럼 누가 이 자금을 유입할 것이냐를 보시면 맨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옅은 녹색이긴 한데 잘 보여드릴지 모르겠네요. 이게 중국 보면 선후광통 해가지고 요즘 차이나 커넥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중국 온쇼어,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 투자자들이 북쪽에 있고 홍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는 사우스 바운드가 온쇼어 사람들이 홍콩 걸 사는 거. 본토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게 그렇죠. 남양 자금. 남양 자금이죠. 네. 남양 죄송합니다. 아니. 남양 자금이라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고. 그럼 반대는 또 북향 자금이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남양 자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토 투자자들이 항생테크를 굉장히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상당히 크게. 그래서 얼마 정도를 갖고 있느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본토 투자자들이 다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기관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고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자금들은 기관, 롱온리 기관들의 자금이 크고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또 소식은 하나 뭐냐면 QD라고 아시죠? Qualified Domestic Investor라고 중국의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쿼터가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쿼터? 그렇죠. 그 쿼터가 맥스아웃 됐대요. 다 썼다. 다 써버렸다고 돼요. 그래서 다른 투자 그 채널을 사용해서 한 게 커넥트로 들어오는 거죠. 선후광통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받쳐주고 있구나.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 특히 항생테크 아직도 사고 있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같은 마켓인데 중국 본토 투자자들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다른 성향을 보이기가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펀드들은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머징 마켓, 엑스차이나 이런 만들도 나오고요. 서양 투자가들이 특히 그렇죠.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서방 쪽이죠. 유럽과 그 미국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마 얘기는 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금액 자금들을 누가 대체할 것이냐면 저는 중동에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홍콩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홍콩 거래소에 니콜라스 아고진이라고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뉴스에 내보내신 게 있는데 중동 쪽의 자금이 2030년까지 아시아 퍼시픽에 투자될 게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블랙락이 운용하는 그 전체 자금 자체가 10조 달러 정도 돼요. 1억 3천조? 그렇죠. 그 정도죠? 한국 돈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네. 큰 금액이라서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블랙락이 매니지하는 정도래요. 근데 그 중에 20에서 30%가 최소한 중국에 배정이 될 거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오는 게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비슷한 맥락에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또 이게 왜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면 사실 7개월이나 6개월쯤 전에 시진핑 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동을 가가지고 타절단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타절단을 데리고 가는 방식에서 그걸 뉴스를 내보낼 때 약간은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MOU를 딱 양해각서를 맺고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뉴스를 때려대고 이런 만큼을 수주를 했다.
근데 나중에 열고 봤더니 뚜껑을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알맹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때 가고 나서 다른 뉴스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밀실에서 서로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같이 따라갔던 기업인들이 논의를 했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그게 진척이 됐든지. 중동 쪽에서 특히 이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 논리에 제가 또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뉴스가 뭐냐면 사우디하고 사우디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그 기업 간의 투자자 길드를 만들었대요. 그건 비영리 단체고요. 이 단체의 목적은 뭐냐면 프라이빗 섹터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자. 첫 번째 이제 100개 정도의 회사가 그걸 참여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사우디 텔레콤 아니면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CICC 대표적인 금융회사 있죠 중국. 그리고 그쪽에서 대표적인 뭐 금융회사들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동에 제 생각에는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구나.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국채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중국 그리고 국채를 사우디가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ETF인데 저희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거든요.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려도 어느 정도 이 그 프로젝트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ETF 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중국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브로드 베이스로 들어오는 게 가장 간편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중국이 지금 이제 에너지를 물론 러시아 것도 많이 사지만 사우디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주고 사우디한테 이제 사우디가 위안화를 원유를 판매한 대가로 위안화를 받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위안화를 갖다가 사실 쓸 때가 아직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중국에다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거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뭐 사우디와 최근에 중국이 가까워지는 게 중국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출장 오기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ETF 쪽이니까 자금 유입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오는데 혹시 K-웹이라고 크레인쉐어에서 미국에서 상장된 거 있죠. 그게 차이나 인터넷 ETF인데 저희 항생테크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몇 가지 종목들만 달라요. 생션 이름이라든지 이걸 빼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저한테 메시지가 왔냐면 거기서 콜옵션 계약이 24만 3천 계약이 맺어졌대요. 그럼 24만 3천 계약이라면 평소 거래량보다 5배 정도 많은 거죠. 근데 콜옵션은 상승하는 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근데 가장 좋았던 그 메시지에서 뭐냐면 확신을 갖고 있는 게 4만 계약이 K-웹이 20%가 넘어야만 이익이 나는 그렇죠. 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인더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더머니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면 4만 계약은 개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K-웹을 샀다는 건 미국 쪽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중국에 베팅을 해서 들어왔다. 네. 뭐 부양 기대감 때문에 그러긴 했었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떨어졌는데 어제 오르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나가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항생테크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K-웹이나 C-웹 같은 ETF로 투자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털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